태평양은 무한히 넓고 무한히 깊습니다. 넓으면 따르게 하고 깊음은 감동케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삼면이 바다로 활짝 열린 대한민국이라고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유라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식으로 보지 말고 달리 보면은 우리의 영역이 얼마큼 넓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태평양 항해를 했습니다. 태평양 항해를 했다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요. 그러면은 요트 타셨어요? 그럼 아니요. 그럼 혹시 참치잡이 원앙어선 타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태평양 항해를 했던 그런 스토리와 그런 꿈과 또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태평양 항해를 이런 배경과 이런 소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매년마다 해군사관학교 4학년들이 잠교를 임관하기 전에 그동안에 배웠던 종합적인 교육을 받고 또 전 세계로 다니면서 글로벌 해군, 글로벌 마인드의 그 장교로서의 역할, 또 군사외교의 모습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약 한 넉 달 동안 다닙니다. 올해도 어제 그저께 약 110일간의 해양훈련, 순항훈련을 받고 온 생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순항훈련에 편승을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총 110일 동안 인도 태평양을 건너는 무려 4만 킬로, 보통 4만 킬로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올 텐데 지구의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그 4만 킬로 중에 9나라 10개 항구를 합니다. 저는 그 일정 중에 아주 극히 일부 구간, 호주 시드니에서 그 배에 선승을 하고 그 다음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피지로 가고 하와이 진주만에 들어가서는 그런 총 일정 정확히 한 달 동안 약 10,000km의 순항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배 이름이 우리 항상 마음속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그 아픔과 희망이 함께 놓여있던 한산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최초의 훈련함입니다. 그래서 한산도함을 타고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잠시 한번 일정을 제가 보면은 이게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은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깊이도 가장 깊습니다. 5대양 중에 제가 출발한 지는 시드니에서 출발을 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오고요. 그 다음 피지로 갔다가 다음 적도를 지나고 날짜 변경선을 지나서 하와이 진주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탄 배가 이 한산도함이고요. 생도는 164명이 탔고 이 배는 전장 한 142m, 그러니까 우리가 100m 출애액보다 조금 더 크고 약 한 4,500톤. 그리고 전 승무원들은 한 460명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제가 유일했었고요.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온 첫 번째 큰 테마는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감동, 지혜, 품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태평양의 아우라라고 썼는데요. 아우라는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정말 탁월하고 독보적이고 압도적이고 흡인력 있고 폭발적인 이런 의미를 가졌을 때 우리가 아우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오늘 아우라 있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한 극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태평양과 관련되어 있는 아우라를 제가 준비한
멋진 사진과 함께 일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걸 항진하는 배 모습입니다. 바다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마치 중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사진 중에서는 가장 제 마음에 많이 드는 모습인데, 육지에서 보면은 이 수평선은 그냥 직선으로 보입니다. 저는 고향이 강릉이라서 어린 시절을 강릉에서 바다와 함께 성장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항상 육지에서 보는 수평선은 일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보니 수평선이 나를 가운데쯤으로 두고 동그란 360도로 동그란 수평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의 극히 이게 일부입니다. 저 위에 보는 동그랗게 보이는 동그란 모습이 나를 둘러싸고 똑같이 360도로 놓아 있는 모습이고요. 좀 더 감동적인 모습은 저기 보이는 바다에 떠 있는 구름, 마치 호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그림입니다. 아주 화창한 날 마치 내가 저 구름과 함께 이동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떴습니다. 마치 연못에 떠 있는 구름이 태평양 한바다에 떠 있고 내 손을 집어넣으면 마치 닿을 듯한 이런 모습의 또 다른 감동이었었고요. 이것은 어쩌다 갑자기 저쪽 편에 소나기라도 한번 내리면은 이렇게 멋진 무지개가 이쪽 수평선에서 저쪽 수평선으로, 그리고 이쪽을 향해서 가는 배는 마치 무지개의 개선문으로 내 배가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이 잠시의 착각,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 돌고래는 우리를 춤추게 하고 함께 내가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참 동안 따라오다 별로 말도 없이 빠이빠이라는 그런 선도 없이 그냥 훌쩍 없어지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이건 탐조등입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빛을 발사하는 등입니다. 함대와 함대끼리 서로 신호를 교신을 할 때 저 빛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앞에 보이는 저 바다의 모습과 내가 뒤에 남겨놓은 바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여기가 망망대해구나. 우리의 순수 용어로 얘기하면 남바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됐었고요. 특히 저는 이 사진도 마음에 굉장히 들어하는데, 이 사진은 함장이 지금 우리가 적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적도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 44철 낮과 밤의 시간이 똑같고 지구의 허리고 남극과 북극의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게 우리 적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도의 큰 특징은 적도에 들어가게 되면 바람이 없습니다. 무풍입니다. 북반구에서 부는 북동무역풍하고 남반구에서 부는 남동무역풍이 겹치면서 수렴을 하면서 기압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바람은 기압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압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데, 저기 적도에 가면은 기압이 거의 0에 가까워. 물론 잠시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들은 저 적도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강풍이 불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갈 수도 있고, 바람이 역풍이 불면은 지그재그 형식으로 돛을 오쪽 왼쪽을 하면서도 갈 수가 있는데, 무풍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람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절이 오거나 아니면 약간의 기미가 보였을 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저 적도입니다. 장엄하게 그지없고요. 저 바다의 모습은 마치 제가 어릴 때 포목상에 갔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포목상에 갔을 때 정말 구비구비하는, 그래서 저 적도의 바다를 비단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을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고요.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석양의 모습을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장엄하지 않은 석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루를 가로지른 태평양 바다에서 석양은 노을로 쓰는 으뜸이라고 얘기한 줄 알 수 없고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점차 해가 이제 그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 뒤에 나오는 저 물보라는 우리 함대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물보랍니다. 우리 함대가 참 항해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격려의 박수처럼 저는 느꼈었고요. 이쯤 되게 되면은 모든 세상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붉으디 붉은 하늘과 검디 검은 검정색의 두 부분이고, 이건 마치 그 단색화의 경우, 이를테면 유명한 마크 로스코나 한국의 대표적인 박서보 화백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아마도 여기서 영감을 얻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밤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남반구에서 보는 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별자리는 다 북반구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북극성,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사자자리, 운자리 하는 것들이 다 북반구에 있는 모습인데, 남반구에는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를 빼고는, 남십자성 이외에는 우리한테 알려진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제가 생도들한테 서양 사람들이 만든 별자리가 북반구의 별자리를 한다면 남반구에는 주인이 없다. 남반구의 주인이 여러분이 한번 대봐라.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별을 저쪽 모양을 보면서 별주부전을 한번 연상하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고매 신화를 한번 연상해 보든지 이름을 지으면은 그게 별자리가 됩니다라고 제안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바다가 지니고 있는 어떤 지혜, 바다가 지니고 있는 어떤 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혹시 아세요? 바다가 바다인 것은 문무학 시인의 시에 따르면 바다가 바다인 것은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표에서만 한자를 딱 쓰려고 그러는데요. 해납 백천, 바다 해자, 바다들 납자, 마늘 백자, 그 다음에 물줄기 천자. 이 해납 백천은 모든 물줄기는 바다를 향하고 바다는 거부하지 않는다. 해납 백천. 그래서 동양의 많은 선인들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실에 해납 백천이라는 큰 글자를 써서 걸어 놓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물주기를 하겠다는 그런 뜻일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데서 나오는 모습은 역시 넓음과 깊음 같습니다. 태평양은 무한히 넓고 무한히 깊습니다. 넓으면 따르게 하고 깊음은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넓어야 됩니다. 품이 넓어야 됩니다. 내 얘기가 다른 사람들 감동을 주려고 그러려면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지혜가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선현들은 바다와 산을 종종 많이 비유했습니다. 또 논어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이게 가운데 세 번째 날짜가 보통 락이라고 읽는데요. 즐거울 락인데 또 다른 의미는 좋아할 요조로도 읽힙니다. 표현을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같이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산같이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정적이고 오래 산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도 이 사자성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야 너는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아 그럼 너는 인자형이네? 나는 지자형이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바다는 흐름의 철학이고 산은 오름의 철학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나 살면서 높낮이는 있겠지만 파도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도 있지만 흘러간다는 느낌, 또 행복이란 높은 것보다는 넓은 곳에 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항해를 하면서 바다가 우리네 삶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바다의 지혜, 바다의 품, 바다의 예찬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는 테마를 조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항훈련은 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도시에 정박을 합니다. 정박을 하는 데는 군사 외교도 하고 또 필요한 부식도 구입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피지, 하와이 진주만 네 군데를 들리면서 각 도시가 주는 교훈을 참 깊게 받았습니다. 그 네 도시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시드니에 관한 얘기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가의 품격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 국가가 지는 공감력은 이런 것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호주 그러면은 누구나 첫 번째 연상하는 것이 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에도 많은 사연이 있고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못하긴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한번 오늘 끝나고 나서 이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좀 검색을 해서 보기 바랍니다. 무명의 건축가인 덴마크의 요르 존슨이라 그러는 아주 젊은 친구가 설계도로 보게 되면 아주 기초밖에 안 채운 그런 설계도였는데 놀랍게도 심사위원들이 상상력 하나만을 보고 작품을 선정을 한 이 아주 놀라운 스토리와 또 애절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뒤에가 하버 브릿지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게 아니고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호주 시드니에서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교외에 있는 무어파크, 여기 공원입니다. 무어파크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비입니다. 호주는 우리 6.25 전쟁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보냈습니다. 6회 공군을 다 보냈고 약 한 17,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39명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굉장히 용감한 이 호주 군인들이고요. 이 한국에서 전사한 이 호주의 자식들을 위해서 만든 공원이 저 부분이 호주 한국 전쟁 참전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참전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참전비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의 참전비 그러면은 탑을 하나 우뚝 세워갖고 거기다가 글자 좀 쓰고 그 나라의 국기를 문양을 새기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모습은 좀 저게 참전비야? 라고 할 정도는 다른 모양이다. 제가 좀 잠깐 설명했는데 일단 저기 보시면 이렇게 막대가 서 있습니다. 저 막대는 호주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명을 다 막대로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를테면 가평, 화천, 양구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써서 그 호주군 당시 호주 군인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19살, 20살, 21살, 22살 이런 친구들이 땅을 밟았거든요. 호주가에서 당시의 한국은 지금은 K-팝, 한국하고 이상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 1950년도에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냥 보내니까 왔던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참전대 제가 한번 혹시 가운데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보면 헌화대가 있습니다. 어디나 참전할 때는 꽃을 갖다가 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직육각형의 화강암으로 만든 두 개의 헌화가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가 보니까 약 한 1.5m 정도 될까요? 2m는 좀 채 안 되는 그런 헌화대가 두 개 있습니다. 다 헌화하고 저도 오른쪽이 하고 생도들은 왼쪽이 하고 그래서 제가 끝나서 참 저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헌화대가 보통 이렇게 한 큰 그런데 양쪽으로 나와 있는 게 참 그래서 제가 저기 서 있는 저기 총괄하시는 분인데 여쭤봤습니다. 헌화대가 좀 두 개 있는 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건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만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코끝이 시큰한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감정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만 저 화강암은 그 호주군이 굉장히 잘 싸우던 가평에서 저 화강암을 갖고 와서 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저 두 개의 돌을 같이 붙여놓겠다.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다른 나라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어떤 거고 자기네 자식들이 이국 멀리 가갖고 전사한 것에 대한 후대 사람들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적어도 국가는 이 정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아픔은 이 정도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 상상력과 저 공감력과 저 품격 언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은 저 두 개 떨어져 있는 화강암 돌을 같이 붙여놓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걸 봤을 때 울컥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제 영상 중에는 앞서 얘기했던 큰 바다라고 하는 나를 둘러싸는 360도의 수평선도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만 이 사진이 저한테는 가장 감동에 와 있는 아마도 많은 그 한 달 동안의 경험 속에서도 육지에서 경험을 했던 그래서 저는 그 누가 시드니 여행을 간다거나 일이 있어서 방문한다 그러면 요즘은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시드니 한 교외에 있는 무어파크에는 한국 참전비를 꼭 가보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드니를 갈 기회가 있으면은 꼭 품을 팔아서 무어파크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비를 꼭 가보시고 공감이라는 것은 살짝 피부로 와닿는 공감도 있지만 뼈를 때리는 공감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공감이 나의 뼈를 때렸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위기, 도전, 기회, 희망, 어떤 결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출항을 한다. 또 어떤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선장이라고 칭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는 한 2년 전 방송 연말에 거의 이 시점입니다. 연말에 방송 앵커가 한 것을 제가 우리가 얼마나 바다의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대로 스크립트를 따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대한민국 호는 새 선장이 키를 잡고 새 항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백길은 그러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는 조타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은 선실을 둘로 갈라놓았던 대립과 반목도 수그러들 줄 몰랐습니다.
세계의 찬사와 부러움을 모았던 대한민국 호는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드넓은 대양으로 계속 항진하느냐, 길을 잃고 이렵편주로 또 도느냐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패러그랩에 바다와 배에 관한 용어가 무려 11개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바다와 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다에 대한 생각은, 바다에 대한 정서는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수세적이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이고 방어적입니다. 까닭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외세 침략의 발판으로 했던 역사적 경험도 있고 주로 대륙 중심의 진영학적 지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바다가 지니고 있는 바다를 좀 경원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좀 천시하건다거나 거기 활동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다와 배의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이고 좀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의 두 번째 날의 큰 테마가 지구를 구할 히어로즈, 이런 대목에 있어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바다는 블루오션입니다. 아직도 1%밖에 개발이 안 된 영역입니다. 모르는 영역이 99%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가졌던 경구 레스 눌리우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얘기를 할 때 꼭 이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꼭 얘기를 할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둘러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삼면이 바다로 활짝 열린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갖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게 아닌 삼면이 바다로 활짝 열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것을 저는 해양의 상상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방어의 바다였다 그런다면은 확장의 바다로, 또 대항해는 지금부터, 그래서 바다에서 미래를 찾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반도를 넘어서는, 한반도에 갇혀있지 말라는 이런 꿈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반도에 갇혀있지 말라는 표시로 제가 오늘 갖고 온 그림이 거꾸로 보는 세계 지도입니다. 경계를 넘고 지평을 서면,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는, 세계 지도는 서구 국가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여기 작게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유라시아 대륙의 한 구석에 있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확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한국이 저기 있죠? 확 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를 밑에 깔고 있는, 사실 지도는 바깥에 나가면은 거꾸로 볼 수도 있고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유라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지역으로 보지 말고 달리 보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남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영역이 얼마큼 넓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갇혀있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의 집무실에도 이 사진이 걸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왔을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활동 영역이 어디에 되느냐, 유라시아의 한 구석이 아니라 세계로 활짝 여는 중심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와 표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도 한 번쯤 새로운 시각, 남다른 시각, 보지 않았던 시각, 해양의 상상력
같은 부분이 이런 지도와 함께 갖춰지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은 이 사진은 여러 개 다운받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재단에도 있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한번 프린트해서 여러분 책상 앞에 아니면 여러분 앞에다가 한번 놓고 전 세계의 품이 내 안에 있다, 바다의 품과 같은 그런 품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런 장표로 하려고 합니다. 해양의 상상력, 청소년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